샬롬. 삼국지 8권 16번째. 어찌된 셈인지 조조는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장들에게는 관대했던 반면 문신들의 실수에는 가혹했다. 삼국지 전편을 통틀어 조조가 무장을 배전이나 그 밖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예는 거의 없고, 어쩌다 있어도 이름 없는 장수거나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던 항장의 경우뿐이다. 그러나 문신에 이르면 조조는 당대 제1급의 학자나 문사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처형하고 있다. 첫째는 공융, 공자의 20대 손이요 건한 7자의 한 사람으로 당대 문단에 기린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대단찮은 몇 마디를 빌미로 일가를 몰살시키고 만다. 그 다음에 예형 역시 당대의 이름난 제사였으나 황조의 칼을 빌려 죽인다. 당시 당대의 문장 양수, 남의 집안 상속 싸움에 끼어든 흠은 있으나 역시 말 몇 마디의 죄로 죽여 없애기에는 아까운 재주였다. 또 체험이 있다. 그도 학덕으로 당대의 이름을 떨쳤으나 몇 구절 긁기 때문에 조조에게 죽었다. 뿐만 아니었다. 순욱, 순유, 숙질도 일생을 조조를 위해 힘을 다했지만 한번 노여움을 사자 죽음으로 겨우 용서받았다. 학자나 문사로는 그리 높이 치는 축에 들지는 못해도 조조가 문신의 실수에 가혹했다는 예는 될 수 있으리라. 역사가 폭군으로 기록하는 제왕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학자나 문사를 박해하는 짓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진시의 황후로 그는 여러 가지로 뛰어난 군주였으나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묻어 그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폭군으로 더 잘 알려졌다. 써서 남기는 이들을 해친 데 대한 당연한 보복인 셈이나 당하는 쪽으로 보면 꽤나 억울할 것이다. 조조의 경우도 혹 그런 탓은 아니었을까. 뒷날 서서 남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동료의식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서 조조를 격화시키고 마침내는 역사극의 고정 악역 배우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아닐까. 시대는 달라도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동료를 조조가 함부로 죽인 일이 음험한 원한으로 뒷시대의 학자와 문사들을 자극해 그 나쁜 쪽으로의 과장은 물론 왜곡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 것은 아닐까. 탕류인 환관 출신, 군벌 정통성의 교류, 그 밖에 그 어떤 조조의 단점보다도 그런 원한이 은연중에 대중들에게까지 옮아 오늘날의 조조상이 만들어진 것이나 아닐까.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조조가 죽자 문무벼슬아치들은 모두 모여 발상을 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세자 조비, 언능 후 조창, 임치 후 조시, 소회 후 조응에게도 부음을 전했다. 그런 다음 금으로 만든 관에 조조의 시신을 염해 드린 뒤 운으로 겉을 두르고 업군으로 모셔갔다. 영구가 밤길을 달려 업군에 이르자 조비는 크게 목 놓아 울며 대소 관원들과 더불어 성문 밖 심리까지 나가 맞아들였다. 그리고 정중히 영구를 성 안으로 모셔 편전해 드렸다. 관원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편전 앞에 엎드려 고걸 했다. 왕도 밖에서 갑작스레 맞은 죽음이라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득 몸을 일으키며 조비에게 말했다. 바라건대 세자께서는 잠시 슬픔을 거두시고 먼저 대사부터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증서자 사마부였다. 사마부는 다시 여러 벼슬아치를 돌아보며 나무라듯 말했다.
위왕 전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마땅히 세자를 받들어 왕위를 잇게 해야 할 것이요. 그래야 흔들리는 전하의 인심이 가라앉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시기들만 하고 계시오. 그 말에 여러 벼슬아치들이 머뭇머뭇대꾸했다. 세자께서 마땅히 왕위를 이으셔야 할 줄은 알고 있소만 천자의 조서를 아직 받지 못했으니 어찌하겠소. 그러자 병부상서 진교가 문득 깨달았다는 듯 엄한 낯빛을 지으며 말했다. 대왕께서 도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사랑 맞는 아들을 사사로이 세워 왕위를 잇게 하여서는 아니되오. 그렇게 하면 형제들 간에 변란이 일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말리다. 그런 다음 문득 칼을 뽑아 자신의 소매를 베며 한층 소리를 높였다. 오늘로 세자를 모셔 왕위를 잇게 합시다. 누구든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 소매자락처럼 될 것이오. 세자인 조비 외에 다른 왕자, 특히 조식을 왕으로 받들려는 의논이 있을까봐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 거센 기세에 그 자리에 있던 뭇벼슬아치들은 한결같이 겁먹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다시 화흠이 허창에게 급히 말을 달려 그곳에 이르렀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화흠 같은 중신이 그토록 급히 달려왔다니 옛산일 같지가 않아 모두 놀란 얼굴로 화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래전에 화흠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거기 있던 벼슬아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물었다. 공은 무슨 일로 오셨소? 화흠이 대답 대신 여럿을 꾸짖듯 되물었다. 위왕께서 돌아가셔 전하가 흔들거리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빨리 세자를 왕위로 모셔 올리지 않으시오? 아직 전자의 조서가 내리지 않아 그리 되었소. 이제 여럿이 의논하기를 왕후 변시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세자를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소이다. 여럿이 변명하듯 그렇게 대꾸했다. 화흠이 문득 품속을 더듬으며 말했다. 전자의 조서라면 내가 이미 얻어가지고 왔소. 바로 이것이 왜다. 그리고 품속에서 꺼낸 전자의 조서를 소리 높여 읽었다. 조비를 조조의 뒤를 이어 위왕으로 봉한다는 내용이었다. 화흠은 원래가 한시보다는 조조의 위를 무겁게 섬기던 사람이었다. 진작부터 그런 내용의 조서를 써놨다가 조조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기 바쁘게 전자를 얼러 그대로 조서를 내리게 했다. 조비에게 조조를 이어 위왕 승상 기주목을 겸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조비는 그날로 왕위에 올라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등위를 경하하는 자리니 술과 풍악이 없을 수 없었다. 한창 흥겹게 술자리를 어우러지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얼릉후께서 10만 대병을 이끌고 장안으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얼릉후는 조조의 둘째 아들 조창이다. 용맹이 남달리 뛰어난 그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니 조비는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낯빛이 변해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물었다. 더럭 누른 내 아우는 평소 성격이 거친 데다 무예에 뛰어났소. 이제 멀리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틀림없이 나와 왕위를 다투려고 함일게요.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개하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대왕께서는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언능후를 만나보고 몇 마디 말로 달래보겠습니다. 조비가 보니 간이 대부 가규란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잘 생각하시었소. 대부가 아니면 누구도 이 화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오. 가규의 언변과 재치를 아는 조비도 그가 스스로 나서자 믿음이 생겼다. 곧 가규에게 명해 먼저 조창을 만나보게 했다. 성을 나간 가규는 조창이 군사들과 더불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옥새와 인수는 잘 있는가? 조창이 가규를 보고 그것부터 물었다. 가규가 정색을 하고 나무라듯 그 말을 받았다.
집에는 맞이가 있고 나라에는 세자가 있는 법입니다. 돌아가신 대왕의 옥새에 대해서는 둘째 왕자이신 군우께서 물을 바가 아닙니다. 그 말에 뜨끔했던지 조창은 옥새 얘기를 더 꺼내지 못했다. 말없이 가규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국문 앞에서 가규가 다시 한번 다짐하듯 물었다. 군우께서 이번에 오신 것은 선왕상을 치르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왕위를 다투려 하심입니까? 나는 아버님의 상을 치르러 왔을 뿐 딴 뜻이 없소. 조창이 얼른 그렇게 대꾸했다. 가규가 그 말끝을 잡고 다구쳤다. 이미 딴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어찌해서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드셨습니까? 그제서야 조창도 놀란 듯 따르던 군사들을 물리치고 홀몸으로 국문을 들어섰다. 아우창이 홀몸으로 들어서자 조비는 마음을 놓았다. 새삼 쏟는 형제의 정과 아비 죽은 서름을 합쳐 서로 끌어안고 크게 고글했다. 장례를 마친 후 조창은 자기가 이끌고 온 군마를 모두 조비에게 바쳤다. 조비는 그걸 아우에게 기꺼이 되돌려주며 언릉으로 돌아가 그곳이나 잘 지키라 일렀다. 조창이 형에게 절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왕위도 차차 든든해지자 조비는 연호를 건안에서 영강으로 바꿨다. 건안 25년 곧 영강 원년이 되었다. 그 다음은 벼슬아치들의 자리 바꿈이었다. 조비는 가후를 대구로 삼고 화음을 상국으로 왕랑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그리고 다른 벼슬아치들도 모두 자리를 높여주거나 상을 내려 조정의 인심을 모았다. 죽은 조조에게는 모왕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장지는 업군 고릉으로 정하고 그곳에 큰 무덤을 꾸미게 했다. 이때 무덤을 꾸미는 공사를 맡은 이가 우금이었다. 우금이 조비의 영을 받들어 가보니 무덤은 거진판 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 희게 칠한 벽 위에 그려진 그림이 눈에 띄었다. 가만히 보니 관운장이 물로 조조의 7갈래 군사를 쓸어 버릴 때의 일이 그려져 있었다. 관운장이 높은 자리에 떡 버티고 앉은 아래 성난 얼굴로 버텨선 방덕이 그려져 있는데 그 곁에 있는 우금 자신은 땅에 엎드려 애처롭게 목숨을 빌고 있었다. 조비의 짓이었다. 원래 조비는 우금이 관우장에게 사로잡혔을 때 절개를 지켜 죽지 못하고 항복을 했다가 다시 오후에 구함을 받아 위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 됨을 비루하게 여겼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 그 그림을 그려놓게 하고 다시 우금을 그곳으로 보내 그 그림을 보게 했다. 비굴하게 살아 돌아온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 함이었다. 그 그림의 효과는 조비가 바라던 것보다 더 컸다. 그날의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다시 본 우금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사무쳐 병이 되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마침내 죽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채 1년도 못 되는 삶을 더 누리려고 2번 욕된 죽음을 맛본 셈이었다. 한 번은 관운장에게 항복했을 때로 그때 이미 그는 한 무장으로서의 목숨을 잃은 것이었고 또 한 번은 조비의 가혹한 조롱으로 병을 얻게 된 때로 그때는 육신이 죽었다. 대군을 이끌고 왔던 조창이 별일 없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화흠이 조비를 수석거렸다. 언능후는 군마를 모두 대왕께 바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만 임치후와 소회후는 아직 장례조차 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식 종이 오지 않은 걸 싸잡아 말하고 있으나 실은 조식만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식은 한때 조비와 세자 자리를 다투었을 만큼 야망이 컸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 주에는 제주 있는 이들이 여럿 몰려 있었다. 조창의 일로 자신을 얻게 된 조비는 두말 않고 화음의 의견을 따랐다. 그날로 조식과 조응에게로 사자를 보내 장례에 오지 않은 죄를 물었다. 하루도 안 돼 사자가 돌아와 알렸다. 소회후는 겁을 먹고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조조의 막내 아들 조응은
병들고 약한 몸에 마음까지 굳세지 못해 조비의 노여움을 샀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자살해버렸다. 그제서야 조비는 자신이 지나치게 아우를 몰아댄 게 후회스러웠다. 종을 후이 장례 지내주게 하고 죽은 뒤에나마 소회 후에서 소회 왕으로 높였다. 다시 하루도 안 돼 조식에게로 갔던 사자가 돌아와 알렸다. 임치우는 날마다 정의 형제와 술을 마시며 보내는데 그 몸가짐이 배만스럽고 무례하게 그지 없습니다. 왕명을 받던 사자가 이르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정의 형제만 개처럼 지저댔습니다. 먼저 정의가 나서서 사자를 꾸짖기를 지난날 선왕께서는 본시 우리 주인을 세자로 세우시려 했건만 아첨하는 신하들이 가로막아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왕께서는 아직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형제의 죄부터 따지고 계시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녕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하였고, 또 정의가 나서서는 우리 주인이 밟고 어짐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마땅히 대위를 이유받으셔야 하건만 오히려 그리 되지 못하셨으니 너희들 조정의 신하들은 어찌 이리도 우리 주인의 재주를 몰라보느냐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임치후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한술 더 떴습니다. 크게 성을 내며 무사를 불러들이더니 저희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한 뒤 내쫓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비는 불같이 노했다. 그 자리에서 허저를 불러 엄명을 내렸다. 그대는 호위군 3천을 이끌고 급히 임치로 달려가 조식을 비롯한 못된 무리를 모두 잡아오라. 이에 허저는 그날로 군사 3천을 이끌고 임치로 달려갔다. 성을 지키던 장수가 허저를 막아보려 했으나 어림없었다. 허저가 한 칼에 그를 베고 성 안으로 지쳐들자 아무도 나서서 막을 사람이 없었다. 똑바로 조식의 부중에 이른 허저가 방문을 여니 조식은 정의 형제와 더불어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허저는 그들을 묶어 수레에 태우고 그 밖에 높고 낮은 관속들도 모조리 사로잡아 업군으로 끌고 와 조비의 새로운 영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먼저 저 두 놈을 끌어다 목베어라. 조비는 끌려온 이들 가운데서 정의와 정의 형제부터 없애버렸다. 조식에게 붙어 조식의 문사적인 허영과 야망을 부추긴 죄였다. 정의는 자가 정례요, 정의는 경례로 둘 다 패국 사람이었다. 글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문사로 이름을 드날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아깝게 여겼다. 조식은 아비 어미를 함께한 아우라 조비가 차마 단번에 죽이지 못하고 구실을 찾고 있을 때 소문을 들은 왕후 변씨가 달려나왔다. 자기 속에서 난 막내 종이 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자살했다는 소리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셋째 아들 조식이 사로잡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던 정의와 정의 형제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두고 볼 수 없었다. 대전에 나온 변씨는 마지 조비를 불렀다. 어머니가 대전까지 나오는 걸 보자 조비는 황망히 달려가 절하며 배웠다. 변씨가 울며 그런 조비에게 말했다. 네 아우식은 평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미치광이 짓도 자주 한다. 모두 제 가슴에 있는 재주만 믿고 멋대로 구러그리 된 것이다. 너는 한배에서 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조비도 좋은 말로 어머니를 위로했다. 저도 그 아이의 재주를 매우 아낍니다. 설마 그 아이를 죽일 리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만 그 못된 성과를 고쳐 놓으려 하는 것뿐이니 어머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변씨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지 눈물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비는 편전으로 나가 조식을 불러들이게 했다. 조비가 갑자기 그러는 걸 보고 화흠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대우께서 나오신 것은
전하께 자건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소. 조비가 그리 밝지 못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자 화음이 정색을 하고 권했다. 자건은 재주와 지식을 지녀 끝내 못 속에서만 놀 이무기의 부류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용이 되어 하늘을 날려할 사람이지요. 이번에 없애버리시지 않으면 반드시 뒷날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지 않소. 조비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볼멘 소리를 했다. 화음이 얼른 꾀를 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자거는 입만 벌리면 바로 그게 문장이 된다 하나 저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상께서는 그를 불러 먼저 제주부터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소문대로 잘 짓지 못하면 그 핑계로 죽이시고 정말로 소문대로라면 귀양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 문사들의 숙덕거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조비도 들어보니 좋은 꾀였다. 조식의 제주 레자 글뿐이니 그게 시원찮으면 그걸 믿고 형인 왕에게 방자하게 굴어 죽음을 내렸다면 말 많은 세상 글쟁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화음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곧 조식이 들어와 엎드려 빌었다. 못난 아우가 술에 취해 형님의 노염을 샀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술에서 깨어나 보니 아끼던 정의 형제가 이미 죽음을 당한 뒤라 어지간한 조식도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조비는 그런 아우를 차갑게 내려보며 말했다. 나와 너는 정으로 보면 형제나 의로 보면 임금과 신하 사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 재주만 믿고 감히 신하의 예를 없이 여겼느냐. 용서를 해도 사사로운 정으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 알고 내 말을 잘 듣거라. 일찍이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는 항상 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냈으나 나는 그게 늘 믿업지 않았다. 남이 지은 글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게 7걸음 걸을 틈을 줄 터이니 그동안의 시 한 수를 읊어봐라. 만약 그걸 해낸다면 너는 죽음을 면할 것이오. 해나지 못한다면 중한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만 재주도 없고서야 어찌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조식이 얼른 대답했다. 바라건대 제목을 내려주십시오. 믿는 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글이 의심당한 데서 갑작스레 솟은 오기였으리라. 이때 마침 벽에는 수묵화 한 폭이 걸려 있었다. 2마리 소가 담벼락 곁에서 싸우는 그림인데 한 마리는 상대의 뿔에 받쳐 우물에 떨어져 죽는 내용이었다. 조비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그림을 제목으로 가라. 그러나 그 시 속에는 2마리 소가 담 곁에서 싸워 한 마리는 우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곧 소, 흑담, 싸움, 우물 떨어짐, 죽음이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말고 그 광경을 읊으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식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말없이 7걸음을 떼어 놓은 뒤에 조용히 읊었다. 2 고깃덩이 나란히 길을 가는데 머리에는 모두 뛰어나온 뿔이 있구나. 봉긋한 산 아래서 만나 문득 서로 뜯고 받게 되었네. 2 마수가 다 굳세지는 못해 한 고깃덩이는 훅 구덩이에 쓰러졌구나. 힘이 저만 못함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 다 쏟아내지 못한 탓이네. 조식이 그같이 읊자 조비와 여러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소란 말이나 싸움이란 말은 물론 우물 떨어짐, 죽음 따위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그 그림을 읊어낸 까닭이었다. 그러나 조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네 재주에 대한 떠들썩한 소문에 비한다면 시 한 수 짓는데 7걸음 걸을 틈을 주는 것도 오히려 길다는 느낌이 든다. 정말 재주 있는 이라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그걸 한번 해보겠느냐? 제목만 주십시오. 그리하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식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문사의 묘한 오기를 건드려 어떻게든 아우를 공경에 몰아넣어 보려던 조비는 됐다 싶었다. 곧 조식에게 새로운 시제를 주었다. 너와 나는 형과 아우다. 그걸 제목으로 삼되 조금 전처럼 형이란 말도 아우란 말도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러자 조식은 별로 생각하는 기색도 없이 시 한 수를 읊어 나갔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소 속에 콩은 울고 있다. 원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아 되는가. 바로 자기 형제의 일을 콩과 콩깍지를 빌려 절묘하게 노래한 것이었다. 조비가 원래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시를 듣자 자신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들의 어머니 변씨가 정각 뒤에서 달려나오며 울음 섞어 조비를 나무랐다. 형이 되어 어찌 그리도 심하게 아우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조비가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아직도 조식에게 쌓인 노여움이 다 풀어지지 않은 듯했다.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 아무리 아우라도 그 법을 어겨가며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곧 조식을 안향후로 낮춰 쫓아내듯 임지로 돌려보냈다. 그 뒤 조식의 모습은 연희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나 정사로 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한많은 삶이었다. 조조가 살아있을 때 그가 세제 자리를 다툰 일은 조비의 가슴에 원한과 의심으로 남아 일생 동안 조식을 괴롭혔다. 조비는 조식이 정사에 참여하기는커녕 도성에 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것 때문에 왕호를 주기는 했지만 그 시급은 보잘것없었고 그나마 자주 옮겨 다니게 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식은 일평생 가슴 속에 야망을 버리지 못했다. 틈만 나면 조비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재주를 전하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랬다. 정사에 남아있는 그의 여러 상소문들은 간절하다 못해 처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조비는 번번이 그의 정을 거절하고 입조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울분과 번민 속에 지내던 조식은 끝내 병을 얻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41였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조비가 조식에게 품은 언혐 중에는 뒷날 문소왕으로 불린 조비 아내 진씨에 대한 조식의 연모도 있다는 설이다. 진씨는 원소의 며느리로 사로잡힌 걸 조비가 아내로 맞은 여잔데 조조도 그녀를 보고는 이번 싸움은 조비에게 좋은 일만 해준 것 같군 하며 안타까워했을 만큼 미인이었다고 한다. 조식은 남몰래 형수인 그녀를 연모하였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낙신부의 신녀가 바로 그 진씨라는 말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조조, 조비, 조식 3부자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던 셈이다. 한해 강사는 마침내 위에게로 한편 조비는 아비의 자리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령을 모두 고치어 자신의 위엄을 높이니 한제를 핍박함이 오히려 그 아비 조조보다 더했다. 허창을 풀어놓은 촉의 연탐꾼들은 곧 그 소식을 성도에 전했다. 한중왕 유비는 그 소식에 몹시 놀라 문무의 신하를 모두 불러들여 놓고 말했다. 조조는 이미 죽고 그 아들 조비가 뒤를 이었다는데 천자를 핍박하기가 오히려 아비보다 더한다는구려. 그런데도 동호의 손권은 두 손을 모아 스스로를 조비의 신하라 말한다니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소. 먼저 동호를 쳐서 운장의 원수를 갚고 다시 중원을 쳐 그 어린 역정놈을 없애야겠소. 공들의 뜻은 어떠시오? 그러자 유화가 나서서 엎드려 울며 말했다. 관공 부자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두가 유봉과 맹달의 죄입니다. 동호와 위를 치기에 앞서 그 두 역정놈부터 죽여 관공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때까지도 용케 참았다 할 만큼 원한 설인 정이었다. 관공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면 유비도 미룰 사람이 아니었다. 곧 영을 내려 유봉과 맹달을 잡아오라 했다. 곁에 있던 광명이 그런 유비를 말렸다. 아니 됩니다. 그 일은 천천히 꾀하셔야지. 급히 서두르시면 반드시 병고가 생길 겁니다. 그들을 높이시어 군수로 삼고 서로 떼어놓은 뒤 하나씩 사로잡는 게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도 그럴 법한 소리였다. 이에 환중왕은 공명의 말을 따라 먼저 유봉의 벼슬을 높이고 면죽을 주어 지키게 했다. 상용을 지키는 맹달과 먼저 떼어놓고 본 셈이었다. 그런데 이때 유비의 신하 중에는 팽양이란 자가 있어 맹달과 매우 친했다. 유비가 맹달과 유봉을 죽이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말을 듣자 곧 집으로 돌아가 맹달에게 그 일을 알리는 글을 썼다.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그 글을 주어 상용으로 보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팽양의 심부름꾼은 남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초의 졸개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어딘가 수상쩍은 데가 있어 그 심부름꾼의 몸을 뒤진 졸개들은 곧 글 한 통을 찾아내고 그걸 마초에게 갖다 바쳤다. 그거를 읽은 마초는 그 일을 항중하게 알리는 대신 스스로 팽양을 찾아갔다. 먼저 팽양의 속을 떠본 뒤에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보낸 심부름꾼이 이미 사로잡힌 걸 알 리 없는 팽양은 마초가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들이고 술을 내어 대접했다. 몇 순배 잔이 돈 뒤에 마초가 넌지시 팽양의 속을 떠부는 말을 했다. 지난날 한종환께서는 공을 몹시 두텁게 대접했는데 요즘은 점차 야박해지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남의 일이지만 은근히 궁금하구려. 그때 팽양은 이미 술이 오른 참이었다. 마초의 속을 의심해 보지도 않고 제 속부터 내보였다. 그 늙은 것이 벌써 정신이 흐려져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 내 반드시 그 가품을 할 작정이 외다. 실은 나도 마음속으로는 원망을 품은 지 오래되오. 하지만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마초가 능청을 떨며 더 깊이 팽양의 속셈을 알아봤다. 팽양은 마초까지 제 편이 되었다 싶었던지 한층 엄청난 소리를 해댔다. 그렇다면 길이 있소. 공은 거느린 군사들을 일으키시고 밖으로 맹달과 손을 잡으시오. 나는 서천 군사들을 달래 안으로 호응할 것이니 그리하면 대사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오. 팽양이 거기까지 말하자 마초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싶었다. 그러나 굳이 속셈을 감추어 두고 좋은 말로 술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속이 후련하오. 내일 다시 의논에 일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팽양의 집을 나온 마초는 똑바로 항중왕을 찾아가 그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항중왕은 몹시 노했다. 곧 팽양을 잡아오게 가두게 하고 모든 걸 털어놓도록 닥달하게 했다. 팽양은 그제서야 자신의 입이 너무 가벼웠음을 뉘우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항중왕은 팽양을 잡아 가둔 다음 공명을 불러 물었다. 팽양이 모반할 뜻을 품고 있으니 어찌 다스리면 좋겠소. 팽양이 비록 미치광이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오래 두면 반드시 화가 생길 겁니다. 엄히 다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명이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그렇게 대꾸했다. 이에 항종왕은 갇혀있는 팽양에게 죽음을 내려 장차에 화근을 끊어버렸다. 팽양이 옥에서 죽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맹달에게 알렸다. 눈치 빠른 맹달은 뒷사정을 전혀 모르면서도 놀라 마지 않았다.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려워 손발도 제대로 두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성도에서 사자가 와서 알렸다. 유봉을 면죽 대수로 삼으니 유봉은 어서 그리로 옮겨 다스리고 지키라. 얼핏 보면 유봉의 벼슬을 올린 것이 지나지 않았으나 맹달은 얼른 그게 자기들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관훈장의 일이 꺼림칙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유봉도 갑자기 벼슬이 오를 만큼 공을 세운 게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에 장뜩 놀라고 겁먹은 맹달은 신탐과 신의 형제를 불렀다. 전에 상용태술에 있다가 유비에게 항복해 가까운 방릉의 도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와 법정은 한중왕이 서초를 얻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이제 법정은 죽고 한중왕은 지난 공을 잊은 채 나를 해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맹달이 그렇게 묻자 맹달과 함께 벌을 받게 된 신탐이 얼른 말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